멕시코 전역이 단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노동자들의 분노, 미국의 압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국제 세력의 그림자까지. 겉으로는 단순한 파업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62세 늙은 기술자는 왜 홀로 이 소용돌이에 맞서야 했을까요? 그리고 멕시코 시민들이 끝내 눈물을 흘리며 외친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로사스입니다. 올해로 62세가 됐죠. 멕시코 북부 치와와 출신이고 지금은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관리 수석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새벽 5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 마리아나가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물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가? 새로운 전기차 모델 생산 라인 점검이 있거든. 마리아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제가 얼마나 일에 진심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공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누에보레온주 페스케리아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지역이 얼마나 변했는지 말이죠. 2016년 기아 공장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여기는 그저 메마른 사막과 작은 마을들 뿐이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장 정문에서 500m 떨어진 곳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해야 할 새벽인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더군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전 6시 정각 확성기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어요. 한국 기업은 멕시코인을 노예로 만든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공장 정문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10년째 매일같이 지나다닌 그 정문 말이에요. 피켓을 든 사람들, 북을 치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죠. 저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들, 제가 직접 교육시킨 후배들까지 있더군요. 한 젊은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라파엘 선배님, 여기 왜 계세요? 오늘은 파업이에요. 파업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국인들이 우리를 차별 대우한다는 거 모르세요? 같은 일에도 한국인 직원들이 훨씬 많이 받아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차별 대우라니요. 제가 이 공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기아차는 멕시코 직원들을 정말 잘 대우해줬는데 말이죠. 잠깐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무슨 근거로 그런? 하지만 그 직원은 이미 다른 시위대와 합류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뒷문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방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죠. 생산 라인은 물론이고 사무실 출입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김도현 공장장님이었습니다. 라파엘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공장 앞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오늘 생산은 전면 중단될 것 같습니다. 전면 중단이라니요. 제가 이 공장에서 일한 1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들 중 상당수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온 동료들 말이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이 공장이 오기 전 우리 마을엔 전기도 없었다.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미국 국경으로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과 절망뿐이었어요. 저 역시 20대부터 40대까지 국경을 넘나들며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 전체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기아차 덕분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도 새로 생겼고 병원도 들어섰고 도로도 깔끔하게 포장됐죠. 제가 53세에 이 공장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든 기술자를 받아준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한국 기업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국경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세대라니.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구식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건가요?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와 은혜를 모르는 세대 사이에 깊은 골이 느껴졌거든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파업 현장에서 본 그 젊은 얼굴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마리아나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벌써 왔어? 일찍 나갔는데? 파업이야. 공장 문을 아예 막아버렸어. 마리아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파업이라고? 왜? 저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를 차별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 떠올랐어요. 2015년 겨울 마을 회관에서 들었던 그 소식부터 말이죠. 그때 저는 52세였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나들며 막노동을 했어요. 텍사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고 애리조나 공장에서 단순 조립 작업을 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 했던 그 시절이에요. 언제 잡혀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거든요. 하루 5달러도 제대로 못 벌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마도 중간에서 떼먹는 브로커들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은 더욱 적었어요. 집에 있는 마리아나는 더욱 힘들어했죠.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전기료를 못 내서 촛불 켜고 살던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마리아나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젊지 않은 몸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2015년 12월 마을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멕시코 정부 관계자와 누에보레온주 공무원들이 와서 발표했어요. 기아자동차라는 한국 회사가 우리 지역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시골에 외국 기업이 온다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름만 들어봤지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3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고 현지 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회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반신반의하는 표정들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여름 정말로 거대한 공사가 시작됐어요. 불도저들이 들어오고 트럭들이 줄지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같던 땅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어요. 저는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나도 한번 지원해 볼래? 당신 나이에 새 직장이 쉽겠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2016년 9월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 1차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심사, 면접, 실기 테스트까지 거쳤어요. 30년간 쌓은 현장 경험이 인정받았나 봅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죠. 첫 출근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2016년 11월 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공장에 갔어요. 라파엘 로사스 씨 생산 2팀 배치입니다. 한국인 관리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서툰 스페인어였지만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더군요. 그리고 첫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날이었어요. 그때까지 받아본 돈 중에 가장 많은 액수가 적힌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여보야, 이거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리아나에게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마리아나가 돈을 세어보더니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적이야, 당신. 정말 기적이라고. 그 순간 마리아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53세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숙제하던 막내딸 소피아가 달려왔어요. 아빠, 엄마, 왜 울어? 울음이 아니야. 기쁨의 눈물이야. 저는 소피아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정말 좋은 직장을 얻었거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온전한 저녁을 먹었어요.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아이들이 그토록 원하던 과자도 샀죠. 식탁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마리아나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고마워해야겠어요. 그 후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회사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매일 감사했습니다. 승진도 했어요. 생산직에서 시작해서 반장, 팀장, 그리고 지금의 수석 감독관까지. 한국인 상사들은 실력으로만 평가했습니다. 여보야, 그런데 왜 갑자기 파업을 한다는 거야? 마리아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공장이 준 그 첫 기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건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반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돼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어제보다 더 늘어나 있었고 경찰까지 출동해 있더군요.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시위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라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거든요. 동료들이여.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인들의 노예가 아니다. 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봤거든요. 카를로스였어요. 제가 그토록 아끼던 후배 카를로스 말이죠. 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로 카를로스였어요. 28살의 젊은 엔지니어, 제가 입사 때부터 직접 가르쳤던 그 후배가 확성기를 들고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것이다. 이제 독립하자. 카를로스의 목소리는 열정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큰 소리로 카를로스를 불렀습니다. 카를로스가 저를 발견하고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딱딱한 얼굴로 바뀌더군요. 카를로스는 확성기를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불과 작년만 해도 이 후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났거든요.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카를로스가 제 집에 와서 마리아나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선배님 덕분에 제 가족이 다시 살아났어요. 동생들도 학교 다니고 있고 어머니 병원비도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카를로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뭔가요? 카를로스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지만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카를로스는 한국인들이 기술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저는 그게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카를로스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배님, 언제까지 그들의 개가 될 거예요? 계란이요.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이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도현 공장장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장 공장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카를로스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보안요원의 도움으로 공장 뒷문을 통해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김도현 공장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서버실에 침입했다는 거였어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모듈 설계도와 차체 도면을 복사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서 막았지만 내부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김도현 공장장님이 보여준 CCTV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 서버실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체격으로 봐서는 우리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방금 전 카를로스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업도 모자라 이제 기술 유출 시도까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때 문득 카를로스가 외쳤던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우리의 것이다. 혹시 정말로 카를로스가 관련돼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직접 키운 후배인데.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개인적인 배신감도 컸지만
뭔가 더 큰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후배가 저를 개라고 부르다니. 그리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누군가 훔치려고 했다니. 개인적 배신과 국가적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는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김도영 공장장님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안팀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공장 회의실에 도착하니 보안팀장과 몇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그 작은 장치가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보안팀장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버실 침입 현장에서 이 USB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침입자가 급하게 도망치면서 떨어뜨린 것 같다는 거였어요. CCTV를 분석해보니 침입자는 서버에 접근하던 중 보안 알람이 울리자 황급히 달아났다고 합니다.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첫 번째 폴더에는 중국계 로비스트들의 연락처가 가득했습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상하이의 전기차 제조업체들, 그리고 멕시코 내 중국 기업 대표들의 명단이 세세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각 연락처마다 메모가 달려 있었어요. 멕시코 진출 희망, 현지 파트너 물색 중, 기술 이전 조건 협의 가능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두 번째 폴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멕시코 노조 간부들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 파일로 저장돼 있었거든요. 파일명만 봐도 섬뜩했어요. 세르히오와의 3차 협의, 파업 일정 조율, 자금 지원 확인 같은 제목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세르히오라는 노조 간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나이 40대 초반 정도의 남성이었어요. 파업을 최소 2주는 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야 현대기아가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기업들이 이미 멕시코 진출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기아가 떠나는 순간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거였어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쟁의가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산업 스파이 작전이었던 거죠. 세 번째 폴더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어요. 멕시코 자동차 산업 재편 프로젝트 3단계 실행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1단계는 노동쟁의 유발이었습니다. 임금 차별 문제를 제기하여 대규모 파업을 조직하고 생산 라인을 마비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2단계는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핵심 기술 정보를 빼내어 중국 기업에 전달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3단계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기아 철수 후 중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지원하고 기존 인프라와 인력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문서를 더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업을 통해 전기차 생산의 차질을 빚게 하고 현대기아 철수를 유도한 다음 중국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시나리오였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 계획도 상세하게 포함돼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차체 경량화 기술까지. 현대기아가 수년간 개발해온 모든 기술을 빼내어 중국 기업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노동운동이 아니라 매국행위다. 김도현 공장장님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보안팀장이 다른 문서를 열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파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된 돈의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죠. 1인당 $500씩 현금이 지급됐더군요. 총 참여자가 3,000명이니까 $150만 뿌려진 거였어요. 출처는 베이징의 한 투자회사였습니다. 회사명도 가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파업에 참여한 거였어요. 진심 어린 불만이나 정의감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거죠. 제 동료들이 $500에 팔려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멕시코 정부 일부 관료들과의 연락 기록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현대기아를 대체할 경우 더 많은 세금과 로비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서까지 있었거든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언급돼 있었어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만약 멕시코에서 중국 기업이 자동차 생산을 주도하게 되면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심각한 타격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멕시코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죠. 결국 멕시코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중국 기업은 잠깐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멕시코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파탄날 게 뻔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10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음모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믿고 아꼈던 동료들이 이런 더러운 돈에 매수됐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카를로스 같은 후배들도 어쩌면 진실을 모른 채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500달러라는 돈에 현혹돼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분노와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국제적 산업 스파이 사건이라니. 단순한 임금 문제나 노동 조건 개선 요구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제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마리아나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마리아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분개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큼은 확신했습니다. 이 음모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멕시코와 한국, 두 나라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였어요. 과연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이미 파업에 휩쓸린 동료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며칠 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득해볼까도 생각했지만 파업 분위기가 너무 격해서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파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요. 아침마다 뉴스를 켜면 우울한 소식들만 나왔습니다. 기아 멕시코 공장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섰다는 보도였어요. 수출용 완성차들이 부두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영상도 나왔죠. 그 영상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10년 동안 정성껏 만들어 온 자동차들이 녹이 슬어가며 버려지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기아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시트를 만드는 회사, 타이어를 공급하는 업체, 전자부품 제조사들까지. 이들 회사에서 일하던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 동네 상황도 급격히 악화됐어요. 공장 근처 식당들이 문을 닫았고 마트는 손님이 끊겨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아이들 학용품을 파는 가게, 옷가게, 심지어 약국까지도 어려워졌어요. 마리아나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 한숨을 내쉬더군요. 여보, 이 동리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활기차던 우리 동리가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오후 2시경 TV에서 특보가 나왔거든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철수를 검토한다니. 그동안 한국 본사에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었는데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북미 지역 수출 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다른 생산기지로의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라질이나 인도 공장으로 생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보도였죠. 그날 저녁 마리아나와 함께 뉴스를 보는데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는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며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통상대표부 대변인이 나와서 말하더군요. 멕시코가 파업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북미 자유무역 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30% 관세를 매기고 심한 경우 수출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멕시코 전체의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이 산업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멕시코 증권시장이 하루 만에 8% 폭락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20%, 30%씩 떨어지는 종목들이 속출했어요.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나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놀라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물가가 하루 만에 20%나 올랐어요.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파업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파업 그만해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파업에 반대하는 또 다른 시위가 벌어진 거였어요. 같은 멕시코 국민끼리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트럭 운전사들의 집단 행동도 시작됐어요. 완성차를 부두로 운송하는 일이 중단되자 이들도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수백 대의 트럭이 길거리에 줄지어 서서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한국 회사 없으면 우리도 죽는다. 트럭 운전사들이 외치는 구호였어요. 이들은 기아 공장과 함께 1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단 일주일 만에 수십만 명의 삶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대로면 우리 손자 세대는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마리아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니던 새 학교, 현대적인 병원, 깨끗한 도로들. 이 모든 것들이 기아 공장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기아 공장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떠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불법 취업이라도 하겠다며 고향을 등지는 거였어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 없는 시절,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는 시절로 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역의 절망과 국제적 압박이 동시에 몰려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 충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파업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경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발신자가 카를로스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성당 뒤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2주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카를로스가 갑자기 사과 메시지를 보낸 거였거든요.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성당 뒤편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카를로스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군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선배님.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야, 무슨 일이냐? 카를로스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 받으라고 해서 파업에 참여했어요. $500였어요.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한 장도 쓰지 않은 채로 말이죠. 선배님,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카를로스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회사가 우리를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세르히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무엇이 이상했는데? 돈을 준 사람들이 우리 노조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파업이 길어질수록 기뻐하더라고요. 카를로스의 고백을 들으며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로 순진한 후배들이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선배님이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동생들 학비, 어머니 병원비 모두 이 회사 덕분인데. 카를로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배님 덕분에 제 가족이 다시 살아났는데 제가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저는 카를로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하지만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였어요. 공장 철수 검토는 현실이 됐고 지역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업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나서기 위해서였죠. 공장 앞 광장에는 여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열기보다는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았거든요. 저는 광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라파엘 선배님 아니야? 수석 감독관님이잖아. 저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확성기는 없었지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광장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라파엘 로사스입니다. 이 공장에서 10년 동안 일한 생산관리 수석 감독관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함께 일군 가족입니다. 순간 야유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10년 전 이곳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곳이었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미국으로 떠났고 남은 건 절망뿐이었잖아요. 몇몇 나이 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학교가 생겼고 병원이 들어섰고 도로가 깔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53세에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국경을 넘나들며 막노동을 했어요. 하루 5달러도 못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나이 들고 지친 기술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 개인적인 일이야. 저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공장에서 일하는 3만 명, 협력 업체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이 회사 덕분에 살고 있어요. 바로 그때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이 나타났어요. 경찰차 여러 대와 함께 정부 고위 관료들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확성기를 통해 발표했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로 중국계 로비스트 일당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조 간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어요. 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리며 놀라워했어요. 정말이야? 우리가 속은 거야?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을 아셨죠? 우리는 이용당한 겁니다. 멕시코를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 순간 카를로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섰습니다. 라파엘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카를로스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어요. 하나둘씩 제 주위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늙은 기술자의 외침이 드디어 시민들과 정부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라파엘의 연설이 있던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뉴스를 켜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멕시코시티 중심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손에는 촛불을 들고 플래카드에는 스페인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대, 기아, 노세바얀. 떠나지 마세요. 그라시어즈 코리어. 고마워요, 한국.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파업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들고 나온 거였거든요. TV 리포터가 현장에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자동차 기업이 멕시코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온 가족이 나와서 피켓을 든 모습들이 보였어요. 특히 아이들이 들고 있는 그림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빠가 기아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자동차 옆에서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밑에는 어설픈 글씨로 우리 아빠는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에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아이는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를 나란히 그려놓고 하트로 연결해 놨더군요. 한국과 멕시코는 친구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에요. 마리아나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저 아이들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에게는 복잡한 경제 논리나 정치적 계산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아빠가 일하는 회사, 자신들의 일상을 만들어준 회사가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에보레온 주 페스케리아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기아 공장이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말이에요. 현장 중계를 보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공장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상인들, 학생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멕시코 노인 합창단이었어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대에 올라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국가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스페인어 발음이 섞인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부르는 모습을 보니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합창이 끝나자 한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 말을 하시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시더군요. 한국식 인사법을 배우신 거였어요. 무대 아래 관중들도 모두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그 모습을 본 전 세계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멕시코 시민들의 눈물의 호소. 한국 기업을 지키려는 멕시코인들. 감동의 한국 국가 합창. CNN, BBC, 심지어 중국 CCTV까지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특히 노인 합창단이 한국 국가를 부르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어요. 한국 뉴스에서는 연일 멕시코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국 네티즌들도 감동받아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멕시코 할머니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도 멕시코를 사랑해요. 기아차 멕시코 떠나면 안 돼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10년 전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와서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저녁 8시에 벌어졌어요. 멕시코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에 촛불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메리다, 티후아나까지. 멕시코 전역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거였어요. 한국 기업 고마워요. 함께 일해요. 미래를 함께 만들어요. 각 지역마다 현수막 내용은 달랐지만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한국 기업이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정부나 기업이 조직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거였어요. SNS를 통해 퍼진 소식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였습니다. 멕시코 대통령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멕시코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나와 함께 촛불 집회 생중계를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집단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국가를 합창했던 그 장면이 이제 멕시코에서 재현되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기적 같아요. 마리아나의 말이 맞았어요. 10년 전 한 번의 기적이 이제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한국 기업이 멕시코를 떠날 일은 없을 거라고. 이만큼 간절한 시민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멕시코 전국의 촛불 집회 이후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본사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파업 3주째 되던 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최고 경영진이 직접 멕시코로 날아왔습니다. 회장님과 사장님들이 함께 온 거였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김도현 공장장님이 저를 급히 불렀어요. 라파엘 씨, 한국 본사 경영진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를 왜요? 당신의 연설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잖아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정장을 입은 한국인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일어나서 저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라파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는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10년 동안 함께 일하며 쌓은 신뢰,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한편 멕시코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경영진과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협상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먼저 멕시코 정부는 산업 스파이에 대한 엄벌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외국 로비스트들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어요. 기술보호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을 시도하면 최대 20년 징역에 처하고 외국 기업이 관련됐을 경우 해당 국가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을 5년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측의 제안이었어요. 현지 인재의 50%를 임원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고위직이 한국인이었는데 이제는 멕시코인들도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연 공장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라파엘 씨, 한국 본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가요? 기아 멕시코 법인 부사장직을 제안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부사장이라니요? 53세의 막노동꾼에서 시작한 제가 부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만큼 이 회사와 멕시코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술적인 능력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마리아나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마리아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1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니. 한 달 후 부사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공장 대강당의 직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첫 연설을 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는 라파엘 로사스입니다. 10년 전 53세의 늦은 나이에 이 회사에 들어온 평범한 기술자였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저에게 꿈을 꿀 기회를 줬습니다. 나이와 출신을 묻지 않고 능력으로만 평가해줬어요.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의미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향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였습니다. 강연 당일 작은 시골 초등학교 강당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아. 삼촌 이름은 라파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인사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국경을 넘나들며 일했던 젊은 날들, 그리고 한국 회사를 만나 인생이 바뀐 이야기까지. 아이들아, 삼촌이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그게 진짜 경쟁력이다. 은혜가 뭐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은혜는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마음이야.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준 마음, 포기하려고 할 때 용기를 준 마음 말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 고맙다는 걸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강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53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 멋진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개인의 작은 서사가 이제 국가적 결실로 확장됐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가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겁니다. 마리아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자부심과 교훈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말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말이죠.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